지금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부채 만능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부채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케인즈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지배계급은 미국 지배계급의 그 질서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하고는 다를 것이다. 지역적 기축동화 정도는 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정말 제야의 최강 고수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일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홍기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홍기빈 선생님 딱 20만 되자마자 이렇게 와주셨어요. 아유, 20만 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기빈 선생님 덕분인 것 같고 또 기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아니, 저 독일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너무 고맙게 여기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예. 네, 홍기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보다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홍기빈 클럽에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들으면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는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좀 더 심화된 학술적인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홍기빈 클럽에 가셔서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은 저희가 좀 거시적인 경제 담론에 대해서 예.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와 생활과 세계상을 보면서 제 안에 궁금증,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인문학적으로 경제와 엮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 같고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디 물어볼 때. 그래서 한국 최고의 이쪽 경제 사상사의 고수이신 홍기빈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있다기보다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이 부채 경제가 전 세계를 다 휘감았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근원적인 궁금증은 이 부채 경제라는 건 결국 화폐가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들 아닌가 싶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인류 역사상 화폐가 이렇게 많아졌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예. 물론 이 부채를 키우는 과정은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어. 모두가 다 해피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예. 돈이 흘러 넘치니까. 70년대 한번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한번 있었다가 이제 높은 금리로 폴브로커의 높은 금리로 잠재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완전히 끝나고 세계가 통합된 시기 이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부채 문제와 인플레이션이 된 건 처음인 것 같고, 예. 과거 70년대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냉전이었고, 예. 그리고 세계가 쪼개져 있었고, 예.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부채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막 생각이 알겠습니다. 나는데, 예. 아니 부채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경제가 문제없이 계속해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문제가 예.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부채는 사실 손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출을 써서 자동차를 사보면 내 돈 벌어서 살 때보다 사실은 뒷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 쉽게 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사는 것도 쉽게 살 수 있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행위가 사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노동의 윤리라든가 삶에 열심히 산다라는 측면 대비 좀 뭐라 그럴까, 옵션을 뭔가 무슨 카드를 하나 쓴 거잖아요. 남이 네. 도와주는 카드를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벌었다. 예. 너무 손쉽죠. 손쉬운데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노동이라는 고귀한 가치라든가 예.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계속 지탱 가능할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쉽고 그냥 속된 말로 야부리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괜히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하기다 보면은 다 삼천포로 가서 모두 다 불행해지니까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해지니까 네, 아주 제일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심볼릭 액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징적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옛날에 가령 사람을 인신공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봤었죠. 실제로 사람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이 깨니까 이제 이런 짓 좀 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대신 그 틀그루 구운 인형을 진시황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인형을 묻죠. 순장을 시킬 적에. 네. 예.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인형을 묻는 거는 진짜 사람을 묻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을 묻는 상징적 행위가 되죠. 네네. 그러면 그 인형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적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거나 이 사당 앞에서 이 향을 피울 적에 꼭 지전을 태워요. 종이돈. 종이돈을 태우는데 네. 이 돈은 진짜 돈은 아니고 돈을 흉내낸 돈이니까 이것도 상징 행위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자산 부채로 지금 가봅시다. 네. 자산 부채에서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는 자산 부채의 관계하고 이 생산 소비의 관계하고 1대1의 대응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많은 착각이 벌어져요. 네네네. 지금 요 말씀한 요 사고 방식이 딱 뭐냐면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고 방식인데요. 네. 경제학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베일이라고 가르쳐요. 이중적 베일이라고. 그러니까는 경제 관계는 다 실물적 관계.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고 물물 교환을 하는 이 관계고 네.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그 교환의 매개 수단에 불과하니까 화폐와 금융에 생겨나는 이 금융이라는 세계는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 아, 다 매칭된다. 다 매칭된다. 우리의 행위가 다 화폐적인 현상으로 다 드러나는 거고 우리 그렇죠. 행위 하나가 화폐 1단위와 연결된다. 다 연결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화폐 금융이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상품이 교환되는 생산 소비의 세계를 거울로 그대로 비춘 그 거울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금융 부분은 사실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거고. 야, 옛날 뭐 조선시대나 옛날 한 중세시대부터 내가 약속할게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내가 이거 해줄게, 약속할게. 예, 대신에 예.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줘. 그렇습니다. 그게 자산 부채죠. 예, 그게 생산 소비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 양태를 보면은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총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불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본주의적인 생각방식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실물의 총량이랑 금융의 총량이 금융자산의 총량이 이렇게 괴리해도 되느냐. 너무 괴리하면은 거품이고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사고방식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위대한 경제학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하고 미국의 그 솔스타인 베블린 이 두 사람이 네. 19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게 해가지고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소비하고 간접적으로만 연결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걸 밝혀낸 거예요. 네. 그럼 자산과 부채는 뭐냐? 방금 아주 중요한 예를 드셨는데 심볼릭 액션이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네. 너 요거 했다 그래서 이렇게 찍 하나 긋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발생하는 그 제일 큰 간단한 예는 우리 초등학교를 한번 되돌아가 보면 되는데 반장이 이렇게 나와서 야 조용히 해. 선생님이 잠깐 나가시고 반장 너 애들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이름 적어. 내가 떠들었어요. 네. 그래서 홍기빈 하고 썼어요. 그래서 그때 홍기빈이 열이 받아가지고 또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홍기빈 1점, 네. 홍기빈 2점, 3점에서 정자가 한 3개쯤 됐단 말이에요. 요거 우리가 벌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선생님이 오면은 벌점 5개를 홍기빈은 벌점 5개를 받았으니까 너는 화장실 청소 5번 이렇게 되죠. 네. 요게 자산과 부채의 최초의 기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 사이의 권력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생산과 소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약속 관계라는 게 예,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산과 부채의 관계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은 물품이 오고 가는 관계가 있는 거지. 지금 홍기빈이 이름이 5번이 적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5번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경제 활동이에요? 아, 그러네. 예, 내가 너한테 뭔가 얘가 나를 잘해줬어. 예, 그럼 저한테는 부채가 생긴 거고, 예. 얘는 자산이 생긴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으면 계속 쌓이고 난 부채가 계속 그렇습니다. 쌓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복식부기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자산과 부채는 항상 일자리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크기가 커진다라만 볼 게 아니라
이러면은 부채는 어디서 커지는 걸까도 함께 생각하는 게 사실 맞는 사고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생산과 소비, 역사적으로 생산과 소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산과 부채는 사회적 관계, 권력 관계에서 시작된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요 벌점 말고 실제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인데, 역사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거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에는 그 수메르 제국, 그 도시국가들인데, 사람들이 얼마씩 신전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세금을 그 신전에서 거둔 다음에 그걸 다시 재분배 나눠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교환하는, 오늘날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교환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신전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다 거둔 다음에 그걸 다시 다 나눠줬었던 거예요. 네. 이걸 재분배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럼 신전에다 그걸 물건을 왜 바쳐야 되느냐? 신전에서는 장부를 썼어요. 그래서 야, 홍기빈이 너 양 5마리 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내? 그거 거들어 오거든요. 네. 그건 양 5마리 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전에서 나눠주는 맥주 5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신전에서는 장부를 쓰죠. 홍기빈 씨는 양 5마리를 내야 하고, 이건 부채고, 그 대신 맥주 5통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자산이 될 텐데, 네. 요 두 개를 함께 써놔가지고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로서. 네네. 예. 그래서 수메르 경제라든가 이집트의 고대 경제는 지금 말한 이 신전에다가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재분배로서 작동을 했는데, 이때 자산과 부채가 발생하는 게 뭐 생산 활동이 벌어졌다고 해서 발생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신전에 그냥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전에 내가 이걸 갖다 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양 5마리를 길러야 되죠. 네. 그리고 맥주 장수는 맥주 5통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먼저 있고 그것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조직이 되는 거다. 네. 이게 실제 인간 사회에서의 경제 현실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걸 어디다 팔까? 이거는 남는 잉여 생산물에나 해당되는 얘기지. 네. 사회적으로 생산이 조직될 때는 순서가 반대로 너는 이거를 생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권력과 명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전통 사회에서는 왕이나 영주가 그걸 명령을 했다 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누가 명령하느냐? 화폐로 표현되는 자산과 부채가 명령합니다. 그걸 파악한 게 케인즈예요. 화폐가 신적 위치한 그렇죠. 거네요. 화폐가 생산을 조직하고 화폐가 생산을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의 빚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다음에 5억 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어치를 빨리 물건을 생산을 해서 저걸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5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얻고 싶어서 네. 그것 때문에 생산을 하는 거지. 5억 원이라는 자산을 얻을 가능성도 없고 5억 원이라는 부채를 갚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일종의 종교책이네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보면. 예. 자본이라고 하는 자산 부채 관계 있죠. 네. 이거에 의해서 생산 소비가 조직이 되고 인간 관계가 조직이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먼저고 종교가 나중에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종교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규정되는 것처럼 자본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부채에 의해서 예. 규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케인즈가 파악을 해서 이 표현을 한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모니터리 프로덕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는 화폐적 생산이다. 이건 뭐냐면은 화폐로 표현되는 자산 부채 때문에 생산이 조직되는 네. 인류 역사상 초유로 나타난 경제다. 사실은 뭐 돈이라는 게 되게 냉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냉정한 만큼 객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어디에 쏠려 있지 않으니까 예. 기준점으로 되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중국 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9년 그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버냉키가 네. 미친 듯이 돈을 푼 이후로 지금 우리가 유동성과 부채에 온 세계가 지금 휩쓸려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지금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부채 만능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부채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케인즈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케인즈의 표현으로는 케인즈 본인의 한 표현으로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행동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예요. 답은. 미국 연방은행이 그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인즈의 표현은 저거였는데 영국에서 어떤 은행이 영국에 그 당시에 1920년대 상황인데
어떤 은행 하나만 무지하게 대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대출을 많이 해줘서 완전히 이게 재무제표가 다른 은행보다 확 이렇게 막 자산 부채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용납이 되는 거냐라는, 그러니까 어느 한 은행이 유동성을 어느 만큼까지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적에 네. 케인즈가 한 대답은 한 은행만 튀는 정도로 너무 대출을 많이 하면은 그 은행은 뱅크런을 맞는다. 근데 만약에 런던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다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유동성을 지금보다 10배로 늘리기로 다 같이 약속하러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럼 문제 없다. 네. 보조를 맞추면 된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월스트리트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면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금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페드라든가 그 월스트리트는 그거를 전 세계의 표준을 거의 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의 금융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부채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이 되겠죠. 아. 그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본 게 그 서프라임 위기, 그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친, 그 지금 보면 완전 미친 짓인데 그 미친 짓을 벌이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질문 하나가 저절로 해소가 되는 느낌인데요. 중국은 이제 밸류체인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국가 됐습니다. 예. 오늘 그 뉴스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에 25% 관세에서 관세를 100%로 아이고, 들이겠다고 세상에. 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제조업에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는 저는 이게 그러네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무리 강해도 어떤 그 예를 들자면 이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았으면 유럽의 어느 나라 같았으면 중국과 싸워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제조업의 역량으로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미국은 화폐 통화를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제조업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덤빌지라도 예. 게임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한 명의 이제 천재가 등장하는데, 네. 참고로 지금 베블린이나 그 케인즈를 이해하시려면요, 네. 교과서 경제학부터 버리셔야 돼요.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교과서 경제학이 케인즈나 베블린을 이해하는 그 최악의 그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케인즈 말고 이제 베블린 얘기를 할게요. 네. 베블린이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해안은 이 생산하고 이 제조업, 예. 산업하고 이윤, 자본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걸 밝혀낸 건데 케인즈랑 궤를 같이 하면서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생산하고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네. 그게 제가 쓴 어나더 경제사의 그 중요 핵심 테마이기도 한데 네. 자본주의가 17세기, 18세기에 있을 때, 18세기 한 중반까지 있을 때는요, 실제로 제조업하고 거의 관계가 없었어요. 주로 무역, 전쟁, 금융 이런 거였다고요. 네. 그런데 뭐냐면은 이 돈 벌기에 제일 유리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채를 씌우기에 제일 유리한 행동이 뭐냐를 쫓아다니는 게 자본주의예요. 네. 그게 전쟁이다 싶으면은 전쟁에다 투자하는 거고요. 네. 무역이다. 사람들이 다 그 인도에서 온 후추에다가 목숨을 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후추를 사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다가 18세기 중반부터 뭘 발견했냐면은 면을 생산하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자기 돈을 내려고 한다. 이래서 우연적으로 제조업이랑 자본주의가 결합이 된 거에 불과해요. 네.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자산과 부채에서 사람들한테 부채를 걸머지게 하는 방법으로 네. 제일 유리한 게 싼 값으로 물건을 퍼붓는 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더 많이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자본은 미친 듯이 생산과 제조업으로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자본주의의 긴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미친 듯이 생산에 매진한 시기가 네. 19세기 초부터 좁은 의미의 제조업이에요. 좁은 의미의 제조업으로 가면은 19세기 초부터 대략 1960년대 정도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제조업은 자본주의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은 아니게 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60년대에 끝났다고요? 60년, 그게 바로 지식기반 경제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물건이 가장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우리 돈 쓰는 데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대안적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말씀하신 게 맞고 네. 땀 흘려서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을 봤을 적에 이를테면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 있죠. 네. 아이폰이 거주고 있는 수익 중에서 실제 생산 제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무시할 만하고 나머지는 브랜드 밸류라든가 네. 이른바 굿윌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디자인이라든가 등등.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게 이 그 부가치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럼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좁은 의미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거기에 비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의류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의류가 저희가 이제 탐방 같은 거 가보면은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의류 회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네. 10% 많게는 20% 언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70% 세일 이런 게 나오고 80% 그렇죠. 세일 나오는 게 네. 그래도 손해는 아닌 거야. 그렇죠. 오늘 이제 나머지가 대부분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뭐 매장 비용이라든가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거고 또 예. 마진을 붙이는 거고 예.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물건 자체가 값어치를 하는 것보다 물건에 붙어있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예. 값어치를 매긴다. 그리고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인데 노래가 무슨 돈이냐 네. 라고 하면 음악과 노래가 돈이냐. 예. 돈이죠. 근데 사람들이 선호를 박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경제에서 선호 경제로 바뀌는 거군요. 그럼요. 제가 지금 종교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저거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베블린이 든 예를 들게요. 네. 베블린이 든 얘기는 종교기관이었는데 사실 제 친구 중에 목사가 한 명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교회 팔고 지금은 노래방 하는데. 네. 네. 예. 네. 이 친구가 근데 지금 굉장히 성실한 신자예요. 네. 신앙심은 굉장히 깊고 네. 지금 노래방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그거 접고서 지금 다시 교회에 열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교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 행위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데 엄청난 캐시플로우는 나옵니다. 네네. 큰 교회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단한 비즈니스인 게 신용 결제 하나도 없죠. 다 현금 결제죠. 그다음에 원자재 안 들어가죠. 네네. 그럼 순전히 뭐냐면은 목사님에 대한 굿윌,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어떤 친분 관계와 네. 그야말로 무형 자산이죠. 무형이네요.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서의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네네.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냅니다. 그럼 이게 캐시플로우가 나오죠. 그렇죠. 케인즈가 바라보는 게 이것도 고잉 컨선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생산과 소비 활동이 벌어지느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데 네. 화폐가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끔 만드는 부채를 씌우는 데 있어서는 네. 사실 종교만큼 효과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무형자산 거의 대부분이 무형자산이고 예, 원재료비가 가장 적네요.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임대료가 있으니까. 예, 예. 뭐 그거 문제. 그러면은 뭐 부동산에 임대 주는 사람도 굉장히 우위네. 그러니까 그 거꾸로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 자산 비율을 맞추려면은 네. 유형 자산의 크기도 좀 불려야 되니까 네.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예. 그럼 뭐 80년대 90년대 한국은 성전 건축하려고 대단했죠. 엄청 났죠. 대단했죠. 네. 그것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네. 노른자비 땅에다가. 네. 예, 어디 지금 떠오르는데 네, 네.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세례 2번 받았습니다. 그러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베블린이 하는 얘기는 여기서 제조업의 위치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전략적 병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이 가령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생산이 시작이 돼가지고 소비가 완결돼서 현금이 회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이 총 전체 과정 있죠. 생산이라는 과정 중에서도 딱 병목의 이 전체 과정에 보면 병목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는 그 병목이 비용을 싸게 생산하는 게 병목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디에서는 브랜드, 제품은 다 고만고만하니까 디자인이 병목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서는 디자인까지도 거의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데 샤넬이냐 루이비통이냐 브랜드를 붙이는 게 병목이 되는 때가 있죠. 네. 병목을 쥐는 게 자본주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데 2020년, 21년에 난리가 났었던 것 중에 물류 차진. 예, 예. 그래서 물류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네. 살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예,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물론 필수적으로 뭐 차를 타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값이 예. 신차보다 비싸지고. 예. 결국은 세상의 화폐적 현상이라는 건 그쪽 고정경제에서 화폐 양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근원적 화폐적 현상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심리가 화폐를 통해서 구현된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예. 맞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였는데 베블린이 말하는 건 구조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의 산업 구조로 봤을 적에 가장 병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노른자의 그 전체 산업 과정에서 봤을 적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딱 사적 소유권을 걸어놓고 사회 전체로부터 몸값을 뜯는 것이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뭐라 하냐면 베블린이 사보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만 사보타지,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본질도 태업인데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병목이다 싶은 부분을 쥐고서 네. 여기에 몸값을 있는 대로 올려가지고 이 몸값이 오르지 않는 한 생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가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윤이 계속 오르고 이 부분의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이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다라는 게 베블린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과서 경제학에 썼다가는 맞아 죽겠죠. 야, 결국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핵심은 사람의 욕망이 어디로 모이느냐, 예. 선호가 어디로 모이느냐. 그렇죠. 그리고 길목이네.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는데 그 전체 과정에 있어서 네. 어디가 병목이 되느냐,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철강 가령 19세기 말에 그 산업 구조에서는 철강 같은 게 병목이었던 거예요. 철강하고 석유가. 네. 왜냐하면은 철강 자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라는 게 폭발을 하잖아요. 네. 그걸 상징하는 게 에펠탑 같은 물건인데 에펠탑이 말하자면 2차 산업혁명 철강 산업의 성공을 보여주는데 순전히 강철로만 이 정도의 높이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지금 와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흉물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처음에 초기 지을 예. 때 인 웬 흉물이냐 이렇게 했었지만 1840년대까지의 강철, 철강, 스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거 있죠. 이게 대장장이 두드려 패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1870년대, 60년대에 그 카네기가 네. 저거를 만든 다음부터 그 베세모 공법이 나온부터 완전히 지천이 될 정도로 흔한 물건이 돼버리니까 소재 혁명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배를 짓든 건물을 짓든 공장을 짓든 뭘 하든 철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철강 공장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게 주식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네네. 예, 요게 베블린의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게 뭐 면직물이 됐을 거고 그렇죠. 철강을 거쳐서 예, 그다음 석유가 거쳐서 그렇죠. 최근엔 반도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베블린은 아주 재미난 얘기는 구석기 시대에는 채석장이었다고.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네. 그 노르웨이 어딘가에 그 석기로 쓰기 굉장히 좋은 돌들이 있는 곳이 있대요. 네. 믿기 힘든데 구석기 시대에도 그래갖고 남유럽에서도 그 돌을 구해러 그 오고 그랬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한때는 나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성전을 짓기 위한 예. 주요 핵심 소재니까 엄청나게 애를 그렇습니다. 썼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 초기에는 그 병목에 해당하는 게 토지이거나 가축이었고요. 계급 사회가 발생한 다음에는 베블린에 얘기하면 그 병목이 뭐였냐면은 듣고 계신 여성분들한테 참 의미 있는 말일 텐데 여자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성 억압의 기원이다라고 베블린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성이 있으면은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가지가지잖아요.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요리도 시킬 수가 있고 집안일도 시킬 수가 있고 등등이니까. 그래서 최초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얘기가 잔뜩 딴 데로 갔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제조업의 강자로 뜨게 된 계기가 뭐였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7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 변동이 이루어져요. 네. 전체가 완전히 리디자인이 되고 그 리스트럭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탈제조업이라는 경향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벌어지거든요. 이제부터 부가가치의 높은 부분만을 우리 미국과 서방은 쥘 것이며 제조업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로봇으로 자동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넘기겠다. 그게 우리가 봤었던 90년대의 지구화 양성이었었잖아요. 네. 스마일 커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베블린은 그 얘기거든요. 전체 가치 사슬에 있어가지고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무슨 지적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쥐고 중국 애들 너희들, 그다음에 베트남 애들 너희들은 그냥 공장에서 연기나 마셔라. 이게 90년대까지는 이런 양상인 것 같았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한때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하고 경쟁을 했던 나라가 그 전에 소련이 있었고, 한때 독일이 있었고, 32차 대전 전에 독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그 경제 부분에서 일본이 80년대 미국하고 경쟁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 나라 다 이렇게 스마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중국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런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고 저쪽의 전략이 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을 그냥 육성한 게 아니라 전체 세계 가치 구조의 그 사슬에 있어 갖고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장악하는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밸류 체인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광물 자원을 다 네. 중국 업체들이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그래도 아프리카의 광산은 주로 주요 주주가 다 중국 업체인 네. 이런 상황이니까 뭐 예를 들어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발표가 그 자국이나 동맹국에서 생산한 것만 우리가 IRA법에 적용을 받겠다 이랬는데 예. 흑연은 몇 년 유예. 그렇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어떤 나라도 음. 네, 그런 어떤 원자재의 길목을 다 잡고 있어요. 예. 중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략적인 사고는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흔히 저는 뭐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얘기는 모르지만은 흔히들 듣는 얘기로 왜 중국 사람들이 한 50년 후, 100년 후를 보면서 이렇게 큰 스케일로 계획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나 자본주의도 바보는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싸구려 물건만 만들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물건들을 계속 이게 이 중국의 산업 구조의 변동이라는 게 심상치가 않다는 건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쯤은 이제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때 미국이나 자본주의가 취했던 그 어떤 옵션은 뭐냐면은 좋다. 너희들 그렇게 한 거 다 좋은데 대신 자본시장을 열어라.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이런저런 기업들이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을 잡아가지고 어떤 뭐 자원을 독점한다든가 뭐 기술을 독점한다든가 중국에도 그런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서방 자본과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중국 지배계급한테는요. 참 재밌는 속담인데 제가 참 즐겨하는 속담이고 특히 비즈니스 이 인수합병과 관련이 많은 속담인데 영어로 이제 if you can beat them, join them 이런 속담이에요. 뭐냐면은 그놈들을 이길 수 없다면은 그놈들하고 한패가 되라. 네. 참 재밌는 말이죠. 이 중국 그 전에 일본이라든가 다른 다른 나라들이 왜 미국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다 합류했냐면요. 그 나라 지배 계급이 그래 우리도 미국하고 이렇게 다 지구 자본을 초국적화시키고 글로벌라이즈해서 우리도 주식 소유를 잘하고 자산 계급으로서 지배 계급이 되자 이거에 합의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필리핀의 토호로서 필리핀 어느 지역의 토호로서 사람들을 부리는 맛에 지배 계급하고 살았는데 이거 낡은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우리도 이거 다 그냥 외국 자본 다 받아들여가지고 대신 우리도 대규모 자본 주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누리면서 자본가 계급으로 바뀌자. 지배 계급의 변동인데 중국이 만약에 자본을 갖다가 외국 자본한테 개방을 한다면 그건 뭘 얘기하느냐? 중국의 공산당의 지배 계급도 초국적적인 초지구적인 자본가 계급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안 열었잖아요. 그걸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네. 일본 사람 지배 계급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아주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구적인 자본가 계급에 합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게 왔었는데 일본은 자본 기업의 소유권을 완전히 풀어헤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막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그거에 뭐 어정쩡한지는 나중에 또 분석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은 그걸 절대로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자본시장 개방을 안 하잖아요. 환 개방도 안 했죠? 예, 죽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 자산 부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 지역이다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환시장도 막아버리고 자본시장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놀랄 만한 건 뭐냐면은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만리장성 쌓은 거 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고 구글이고 다 나가라. 네네, 그렇죠. 이 중국은 완전한 플랫폼 그 하나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어떻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저 유튜브 안 되죠. 안 되죠. 중가면 안 되고 안 되죠. 틱톡만 되는 거죠. 예. 네. 그거를 그 만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 되고 넷플릭스도 안 되고 네네.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유럽 사람들인데. 네. 유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카톡이 위챗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미국 업체거든요. 네,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다 들어가 있고 네. 이 유럽에서는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할 만한 인프라가 몽땅 미국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미국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네. 유럽에는 이 플랫폼 관계된 큰 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잘했다. 그때는 뭐 말도 많고 얘들 미쳤냐 고립되려고 그래서 지금도 비판이 많습니다만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안목이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싸구려 물건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라 전략적인 생산도 하면서 기술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지. 네. 그다음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데를 콱콱 선점하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자본시장 좀 개방하라고 그랬더니 그 죽어도 안 하지.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험악해지는 거죠. 이 중국은 짓눌러야 될 대상이다. 네. 네.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된 네.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웃기는 이제 언변들은 뭐냐면 중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무역 자유화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보호주의 네. 경향으로 바뀌었고. 맞습니다. 근데 그 무역 자유화는 그럼 결국 무역 자유화까지만 얘기해. 자기 유리한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 자본 자유화를 얘기를 안 하면서 예. 자기 유리한 것만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중국의 입장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고 진심일 겁니다. 네. 왜 진심이냐면은 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역 자유화는 항상 네. 제조업의 능력이 빵빵한 나라들의 이데올로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초로 자유무역 얘기한 게 영국. 한참 산업혁명 상승기의 영국이었었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에는 그 자리를 이어받았었죠. 그래서 자유무역이라고 한 거는 생산 대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지 그것 자체가 무슨 어떤 절대 진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은 자유무역 질서 그러니까는 대략 한 2010년 이전의 질서가 만약에 무역 질서가 되돌아온다면은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자기들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엔 진심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세계화를 한다고 해서 자본을 열지는 않겠. 그건 아니죠. 그럼 자본을 안 연다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아직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거울로 하나 들여다봐야 될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에요. 90년대 일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네. 일본을 그 미국이 꽉 찍어 누르는 방법이 뭐였냐면 1985년에 그 플라자 협정에서 네. 그 엔의 가치를 미국에 대한 그 달러화에 대한 엔의 가치를 2배로 올려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완전히 박살이 나죠. 네네. 그런데 그 여파 하나가 뭐냐면은 엔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그 엔의 그 자본 수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엔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엔이라고 하는 화폐가 달러라고 하는 화폐를 기축통화로서 대체하거나 최소한 파운드 정도의 위치로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일본 저 공부를 그때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은 일본이 그 기축통화국이 되려면은요 이 자본수지 적자나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남한테 계속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 돈을 풀어야 됩니다. 국제수지를 적자를 낼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느냐 아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 뭐였냐가 거의 드러나 버렸는데 일본은 그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주도 체제를 대체할 어떤 배짱이나 계획이나 있게 됐던 건 아니고 네. 안보 비용을 미국에 넘긴 상황에서 미국 주도 질서에서 그냥 그 딸림, 영어로는 서브라고 하죠. 네네네. 그 딸림 강국 정도의 위치를 노린 거였지. 이 미국의 질서를 갖다가 뭐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라도 대체할 생각이 있었느냐?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중반쯤에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은 엔이 달러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시아에서는 기축통화 비슷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AMF라고 해서 아시안 모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구상도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일본이 결국 그걸 안 했습니다. 그 안 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국제수지 적자까지 내가면서 그런 기축통화의 위치를 그거 할 생각은 없다. 네. 결국 뭐냐면은 일본이 그때 진짜 관심 있었던 거는 사실 돈이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미국과 무슨 뭐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노리는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본 지배계급이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우리가 미국에 하고 힘을 겨루거나 할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건데 네. 중국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있어갖고 달러 전체를 대체하는 건 아닐 텐데 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략적인 어떤 그 전 세계 산업 구조의 그 흐름을 봤을 적에 병목에 해당하는 것들을 잡은 다음에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여기서는 기축동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지금 중동하고 엄청나게 친해졌고 본인들이 예, 예. 중동 석유의 최대 그 수입자, 예. 소비자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이 페트로 위안 정도는 예. 그 영역에서 예. 구축을 해서 그렇죠. 예.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랍 나라들도 그거를 안 받을 만한 이유는 딱이 없죠. 미국 네.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미국 중국은 옛날에 일본하고는 다르게 중국 지배 계급은 미국 지배 계급의 그 질서 밑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역적 기축동화 정도는 추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네네. 아니면 상품별 예. 기축통화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자기네들이 어차피 소비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예. 우리 통화로 다 하자. 어차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 또 하나 이 위안화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리, 테무 뭐 이런 걸로 조금 난리인데 네네. 이 플랫폼이 넘어서면은 지급 결제가 왜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 정도 대규모가 되는 그 상품 플랫폼에서는 자체 통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알리나 테무가 이런 거를 갖다가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사실상 그 각국 중앙은행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그 CBDC, 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예. 이게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일부 실사용을 해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CBDC나 뭐 알리가 결합을 한다든가 예. 그런 플랫폼 업체들하고 결합을 해서 너희도 그냥 이거 온라인에서 이거를 해. 예.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사용이 가능할 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관심만 가지고 아직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그냥 캐시를 대체하는 편의적인 수단 아니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존재했던 지급 결제망하고,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지급 결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인프라를 깐다라는 저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종이화폐에 비해서 파급력이 엄청나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럼요. 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중앙은행의 네트워크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은행들하고 중앙은행의 1대1의 관계가 여러 개로 중첩된 것에 불구하고 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을 한번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하고 화폐적인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은 이건 전방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B2C 하듯이 개인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대1이라고 하는 단선적인 것에 기댈 이유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의 부채와 자산 현황들, 예.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쏠려가고 있고 네. 어디서 세금을 걷어야 될 수 있을지, 예. 정말로 지도 펴보듯이 예. 각 사람의 그리고 각 기업의 위치와 상황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중앙은행, 저는 이게 비트코인하고는 다른 문제가 되는데, 크립토하고는 이 디지털 중앙은행이 디지털화 되는 것이 어떤 지정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건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하면 자산 부채 상황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 네. 어떻게 하면 경제 위기가 나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에서 읽어내기는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왜 우리 전에 얘기했었던 제이콥 솔이라는 분 있죠. 네. 그분이 네네. 이제 어떤 회계사, 네. 회계의 역사에서 권위자이신데, 네.
이분한테 제가 이분이 저 세계 곳곳에 또 다른 나라 정부들 자문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회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굉장히 철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세계 다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회계적 합리성에 철저한 건 틀림이 없대요. 그런데 그 회계적 합리성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시장적 합리성하고는 조금 다른데 나름의 회계적 합리성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는 거는 틀림이 없다.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상업 보면 볼수록 상인의 나라라고 예.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예. 친구들 보면 이건 진짜 의외로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허물에 덮여 있어서 그렇지 예. 세계에서 가장 자본에 특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밌는 지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이거 정리하려고 이거 네. 거품 깨고 금융이랑 게 띄워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서방 자본가들이 보기엔 니네 공산주의도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자본주의를 깨려고 그러냐?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욕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 스스로는 어떻게 보냐면은 독자적인 하나의 회계적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현존하는 지금 지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본다는 건데 미국이라든가 서방의 지배 세력이 잡아가지고 아까 말한 자산과 부채를 자기들의 뜻대로 창출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자기들 게임이라는 거죠. 이 게임에 휘말렸다가는 우리 중국도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금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그러니까 김일성식 표현을 하면은 우리식 금융이 되려나요? 네네네. 우리식의 회계적 합리성을 가진 그런 질서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는 게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부채 문제, 이 부채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각도기의 고민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고 호쾌하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예. 잘 안내를 해주셨고 예. 그렇다면 이 부채금융 상황에서 세계사적인 변화, 이 무역 강국들의 서로 피튀기는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너무 심도 있고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건 제가 그런데 시간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 질문이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드리던 말은 단기적인 거거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오래 갈 수가 없는데 어떤 게요? 이 부채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이 시스템 있죠. 네네네. 이게 무너지는 순간은 뭐냐면은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갈등입니다. 네. 예. 현재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부채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도를 넘어서 견딜 수 없으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거의 본질을 우리가 좀 명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산과 부채의 본질은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러니까 홍기빈이 벌점 5개 받았으니까 화장실 청소 5번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네. 이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폭력이 깔려 있어요. 홍기빈이가 웃기지 마나 화장실 청소 안 해 이랬다가는 선생님한테 맺짐질이다. 네네. 이게 이씨야 홍기빈이 가서 이게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네.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라는 약속과 믿음이 없으면 종이장에 불과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자산 부채 시스템은 그 밑바닥에 무시무시한 폭력적인 질서가 밑에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있었던 19세기 말에도 전 세계적인 자산 부채 관계가 굉장히 발달했고 국제적인 자본 이동도 많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영국에 그 함포 외교라는 게 있었어요. 빚을 안 갚는 나라가 있거나 그러면은요. 군 침략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 앞에 바다로 함대를 보내요, 영국이. 네. 그 당시 최고의 함대죠. 해군력이었죠. 예. 네. 그 다음에 함포 사격을 합니다. 그 나라로 쏘진 않는데 해상에서 함포 사격을 해갖고 니네 안 갚으면 재미없다라고 하는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네. 그걸 건포인트 디플로마스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 근본이제가 유지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밑에 저거였고요. 네. 이런 식의 그 자산 부채 관계는 웬만해서 깨지진 않아요. 1차 대전을 경과한 다음에도 이 자산 부채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회복력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1920년대에 뭐 월스트리트가 돈을 꿔주고 어쩌고 해서 난리를 해서 회복을 시켜 놓는데 1930년대 같이 명시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패권에 선을 그어버린 초축국들
그러니까 독일, 일본,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서 지정학적인 질서 자체에서 너희들이 무슨 무력적 질서를 강제하든 무슨 권력적인 서열을 강요하든 우리는 너희들에게 컴플라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나오잖아요. 이 순간에 자산 부채의 축적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죠. 그게 1930년대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전쟁이 나가지고 새롭게 하나의 무력적 질서에 합의를 한 2차 대전 이후가 돼서야 다시 자산 부채를 그 회계를 이걸 쓰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질서가 나오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지정학적인 갈등이라는 건 이미 시작이 됐고 전체적인 어떤 자산 부채의 폭삭, 전 세계적인 자산 부채 시스템이 폭삭 내려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부분적인 불안정성들이 생겨나는 것은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하는 큰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지정학적인 또 지경학적인 질서를 짜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불황을 맞을 수도 있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하고 중장기적인 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생산이나 소비나 제조업 같은 좁은 의미의 경제적인 것보다도 이런 좀 더 근본적인 무력과 폭력을 수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이 좀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산과 부채의 이런 어떤 지탱의 힘이 예. 깨지는 거는 결국 이게 약속이니까 예. 누군가 약속을 깨거나 예. 튀어나오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19세기에 보면은 19세기 유럽에 백년 평화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희한한 일인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에서 2차 대전이 벌어지는 1914년까지 크림 전쟁을 제외하면은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안 했어요. 100년 동안. 네. 이게 유럽 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그거를 이제 폴라니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금융가들의 힘이 제일 컸다. 왜냐면은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동안 그 나라들끼리 서로 있었던 금융 관계들 있잖아요. 자산 부채 관계가 국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나버리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로스차일드. 네. 로스차일드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금융 집단들이 협력을 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려는 집단이 있으면은 돈을 안 꿔줘버리고 채권을 할인을 안 해줘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한 100년 동안. 네.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1차 대전이 벌어진 다음에도 그 1차 대전 때 그 막 흐트러졌던 채권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말하자면은 그 자산 부채 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지정학적인 갈등하고 어디만큼 공존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공존이 안 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한 예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은 지금도 똑같죠. 여기서 예. 전쟁이 나면 월스트리트가 가장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네. 전 세계적인 어떤 지정학적 갈등 구조가 완전히 가령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맺고 있었던 자산 부채 관계가 막 청산을 해야 되고 이럴 정도가 된다. 네.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덤핑해 버려야 되는 네, 이런 네.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대혼란이 오겠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통렬입니다. 너무 배울 게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대담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대담이 끝나고 우리 홍기민 선생님하고의 한 이 독일 아카데미는 따로 복귀를 또 합니다. 또 듣고, 내가 대담하다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놓친 게 있나.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끝내시지 마시고 아카이브로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자료를 보관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기빈 클럽에 가시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의 그런 어떤 그 경제 사상사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독일 아카데미, 저희가 우리 홍기빈 선생님 때문에 이 독일 아카데미가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이런 코너는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소상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를 해주신 홍기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